반장들 반가워요. 요즘 밤에도 아주 더워요. 건강관리 신경 쓰고요. 7월 1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국정원 특활비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졌죠? 네,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둘 다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실형? 네, 정호선 전 비서관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그래요? 일단 재판부가 그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나왔던 판결하고 네, 같은 거네요? 네. 그러면은 뭐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국고를 손실한 국고 손실. 국고 예산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좋습니다. 양 반장, 안철수 전 의원, 인재영입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라 불러도 좋겠는데 하여간 당분간 정치를 떠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 정치 휴지기를 갖겠다고 한 건데요. 네. 이 말은 다 채우면 또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영영 떠나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할 얘기 없죠? 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이를 시작하죠. 한국은행이 오늘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9%로 낮췄죠. 예상 고용 지표도 많이 낮췄고요. 설비 투자 증가율은 1.7%포인트나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이제 한껏 정치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쳐서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상태고 정부가 오늘 내일 많은 대책회의를 여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되겠고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이 이제 7월 12일이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정확히 한 달이 됐네요.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잖아요.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고 하지만 이제 초스피드로 진행될 것 같았던 그 북미 후속 협상은 생각만큼의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다뤘던 대로 대화의 불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가 다시 한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게 목표고 남북 북미 간의 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따 정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어떤 인물들인지 짚어보겠지만은 그중에 전희경 의원이 포함된 게 또 상당히 또 관심을 모으더라고요. 그 전 의원이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또 불려왔던 인물이잖아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한국당이 의총을 열고 있는데 아마 최종 후보가 오늘 의총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고요. 그 한국당 국회 부의장 후보로 이주영 의원이 지금 선출됐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유해 송환 속보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부터 정리해보고요. 기무사 개헌 문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속보, 한국당 비대위 관련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로 꼭 한 달을 맞았습니다. 북미 양국은 대화의 불씨는 이어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신경전도 발견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판문점에서는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협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아직까지 북측 인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후속회담 속보, 또 싱가포르에 간 문재인 대통령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I think they're very serious about it. I think they want to do. We had a very good chemistry. We had a lot of points. We won a lot of different points. I don't have to go over, but denuclearization, getting the remains back from great heroes, great people. But so many different things. 북미가 합의한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협의 날짜, 바로 오늘입니다. 아직까지 개최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해 송환이 북미 신뢰관계를 쌓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군 실종자 7,697명 가운데 5,300여 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송환이 타결되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 가운데 첫 번째 이행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당초의 협의 장소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군사정전위 소회의실 T2와 T3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 때 자주 들어서 익숙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T2와 T3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왔는데 당시 제가 직접 현장은 아니고 영화 세트장에 나갔었습니다. 자, 이제 군사분계선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제 양쪽으로 파란 건물 보이시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T2 건물이고요. 반대쪽으로 오시면 이 건물이 바로 T3 건물입니다. 각각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로 쓰이고 있는데 T, temporary, 임시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65년째 쓰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실종된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진 않는다면서 다만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는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유해를 받는 거래가 아닌 발굴 작업에 따른 배상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최대로 200여 구를 돌려받을 경우에 미국은 대략 700만 달러, 78억 5천만 원을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로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두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첫 만남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을 포함한 4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죠. 폼페이오 장관 방북은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70년간 이어진 대결의 역사가 한순간 만남으로 풀리긴 어려웠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양측이 서로 신뢰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still believes that the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Singapore, where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represents a commitment that we can make progress on.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through that. 중매장의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설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리센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신남방 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언한 바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꼭 한 달 전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데 리 총리님과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이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미의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직접 나서서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재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3국 혹은 중국까지 4개국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정전 65주년인 7월 27일인데 북미 간의 이견이 큰 만큼 시기와 형식 면에서 적절한 9월의 유엔 총회를 계기로 잡자는 겁니다. 미국으로 떠난 북핵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현지에서 미국 설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과 두루 만나서 깊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몇 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유해 송환 비핵화 돌파구 될까입니다. 네, 최근 이제 7월 6일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에 세 번째 갔을 때
사실 이제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양측이 유해 송환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일에 만나기로 해서 이제 오늘이 12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전 10시에 그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 관련 그 협상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날인데 그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고 또 신 반장이 뭐 발제할 때도 뭐 언급을 했지만요. 북한 인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네, 일단은 회담 주체가 미군이랑 북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뭐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오늘 아침에 미군 관계자의 차량이 통일대교를 건너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목격이 됐습니다. 미군 쪽에서는 그렇죠. 차량으로 미국 이동을 했다 쪽에서는 이거죠? 이제 네. 판문점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담 여부, 회담 개최 여부가 오후까지도 계속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주한미군 관계자는 회담 시간과 관련해서 확정된 게 없고 뭐 조율 중이다 이런 입장만 계속 밝혔고 우리 정부 관계자는 회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측에서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뭐 미군 측이 돌아와봐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전 10시부터 그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저도 최근 그러니까 뭐 시시각각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후 2시 반 시점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0시에 예정됐던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왜 안 나타나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12일이라는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12일로 북한하고 미국이 그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12일 전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날짜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12일을 얘기를 한 건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좀 전에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미국 쪽 관계자들이 돌아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왜 오늘 회담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 내일 뭐 후속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아마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합의문 4가지 사항 중에 그 유해 송환 부분을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만큼 미국에게 그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오늘 그 회의 결과 그 향후 북미 협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뭐 협상단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연합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 성김 대사 같은 기존 협상 관련자가 아니라 이 군 관계자 이런 실무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절차, 방식을 논의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미리 유해 운송함 100개를 보냈었죠. 그렇죠. 송환이 시작이 된다면 유해 상자를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한 뒤에 미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방금 부장이 북한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협상이 향후에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베트남이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게 미국과의 신뢰를 쌓는 초석이 됐다.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오늘 북한이 회담에 나와서 뭐 전향적으로 뭐 미군의 발굴단의 방북을 허용하거나 뭐 이런 좀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면 최근에 팽팽한 기싸움도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뭐 북측의 의도를 좀 파악해야 하는 시점이고 참고로 미국이 북측의 유해 209 기준으로 해서 최대 700만 달러를 제공을 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미 국방부는 송환의 대가가 아니라 발굴의 비용을 배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내일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속보를 계속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꼭 한 달 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영상도 중간에 나오던데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내각 책임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국정 운영은 총리, 리센룽 총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문 대통령이 대통령, 총리 모두 만났는데 먼저 첫 일정으로 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 참석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에 큰 공헌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사의를 표했고요.
할리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노력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겠다 화답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을 가졌는데 본격적인 경제협력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싱가포르의 교통, 인프라, 에너지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담 이후 그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환경협력, 중소기업 혁신 등 스타트업 협력 등 3건의 MOU를 체결을 했고 또 공동 언론 발표도 가졌는데 문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싱가포르는 한국에게 아세안 국가 중 제2위 교육국이자 제1위 투자국입니다.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활용한다면 발전 잠재력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약 200억 불 수준의 교육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늘 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확인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이수용 외무상이 쿠바에 갔다가 그 러시아,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그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이 또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미중 간의 경제 전쟁하고 북핵 문제하고 좀 얽혀가지고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참 많고요. 자,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와서 지금 이제 경제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G2 무역 전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요,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는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김 부총리가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를 했는데요. 회의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일부 업종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과 또 일부 연령층이 있습니다. 그 젊은 층, 55세에서 64세 그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그 202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고용 여건 이런 것을 가면 좀 신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다가 5월 중순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운을 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간 청와대 경제팀과의 이견 등에 대해서 최저임금 위의 결정사안이다라고 말을 아껴온 걸 감안하면 나름대로 이 작심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어제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전체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이렇게 14명만 참석을 했고요.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자 측이 아니라 사용자 측이 불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저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 이 결과는 14대 9.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 9명 외에 이 노동계와 정부 측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결 결과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남기고 다시 파행 위기를 맞은 겁니다. 네, 소상공인 영세업자 반발도 거센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아예 따로 불복종 투쟁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든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편의점주들도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전국 편의점 가맹점 연합회는 밤 10시 이후 야간 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7만 개 편의점 공동 휴업도 불사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 해법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이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거 이 재벌 중심 경제 구조에 모순을 호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에서 해법을 찾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 최저임금 위에서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최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에서요, 할리마 야콥 대통령 또 리센융 총리와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발언만 좀 소개를 하고 갈게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유해송환 협상 관련해서도 이제 북한 측 인사가 오늘 판문점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북미 협상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상태고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협상 전략으로 일단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미 비난은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 자기네들은 성의를 다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그 한 불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3번째 방북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북미 유해송환 협의에 북측 불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서 독립수사단 구성이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문건이 작성됐는지 또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초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논란의 기무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군 기무사령부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복 후 만들어진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전신입니다. 이후 특무, 방첩, 보안부대를 거쳐 1977년 육해공군 보안사를 통합한 국군 보안사령부가 창설이 됐고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보안사령관 출신 전두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7, 80년대 경찰에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면 보안사엔 서빙고 분실이 있었죠.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사찰하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이곳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을 비롯해 민간인 1,300여 명의 사찰 카드를 갖고 타령을 해서 대학 선배를 찾아가는데요. 바로 양정철 전 비서관입니다. 당시 윤 이병의 폭로 기자회견과 언론을 통해 보안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집니다. 서빙고 분실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버튼을 누르면 그 의자 밑에 있는 이제 그 바닥이 열리면서 거기 이제 한강으로 연결이 된다고. 근데 굉장히 중대한 일을 갖고 형하고 좀 상의를 하고 싶고 미리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뭐 무슨 진짜 이 비밀 공작원들이 접선을 하듯이 거쳐서 이제 둘이 어렵게 만났죠. 이건 열어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석 달 뒤 노태우 정권은 보안사 간판을 기무사로 바꿉니다.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하고 기무사령관의 계급도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시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회복이 됐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개혁에 착수했지만 번번이 조직의 영향력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이 됐고 또 사이버 댓글 여론 조작,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기무사 장성들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면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받는 교사로 삼아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군,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역할만 충실한 조직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우리는 멈추거나 흔들림 없이 국민과 장병들의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같은 개혁 차원에서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잠정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착수한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특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개혁 방향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주 내로 해외 공군 소속 검사 30명 규모의 수사단을 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핵심은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가인데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현재 민간이신 분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사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결국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과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민구 전 장관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기무사 문건은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작성이 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3월 문건을 보고받은 한 전 장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논의를 종결하라라는 지시를 냈다는 겁니다. 한 전 장관이 계엄령이 내려졌던 5.16 군사정변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도 새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를 제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네,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의혹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최초 질의를 한 건 2016년 1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검토 발언을 한 건 또 11월 18일이었고요. 하지만 기무사의 최초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6년 11월 3일에서 4일, 11월 초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또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 이 당시 한 전 장관의 지시 여부에 대한 해명은 없는 셈입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현 송영무 장관의 대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넉 달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당시 그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십니다. 즉, 송 장관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송 장관이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기무사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뿐만 아니라 연이어 불거진 장성급 성군기 문란 등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의 공직기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만큼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수 내부와 민간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도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방부 민군 긴급회의, 특별수사단, 검찰 쌍끌이 수사입니다. 네, 최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소개했던 대로요. 오늘 오후에 국방부에서 민군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기무사뿐 아니고요. 군 조직 전체를 둘러싸고 정말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그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니까 민간 의원들의 요청으로 오늘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그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된 거죠, 정 반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불거진 군내 성폭력 사건 그리고 기무사의 정치 개입 등에 따른 대응책,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된 긴급 대책 회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국방장관과 또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과 불법 정치 개입 의혹에 따른 군인의 의무 준수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군 핵심 인사들은 다 모이는 회의군요. 그렇습니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합참의장들이 다 모이는 그런 회의고요.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도 이제 속보로 다뤘습니다만은 송영무 장관이 독립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필요하면은 뭐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어제 했었는데 그 수사의 핵심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 반장?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독립수사단은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관한테 일체 보고하지 않습니다. 또
지휘도 받지 않습니다. 자, 우선 수사 크게 두 갈래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이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건,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당시 TF를 구성해서 유가족 사찰 관련 대응책 마련했던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계엄 검토와 관련해서는 당시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왜 작성이 됐는지 이걸 규명해야 하고, 또 실제로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는지, 이것도 핵심 쟁점이겠죠. 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문건의 법리를 검토했는데 기무사의 월권 행위고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송 장관이 4월 말 문건과 함께 기무사 개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당시 송 장관이 군 검찰 수사 지시 등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했다면 지금처럼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계엄령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부분하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부분,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아마 수사가 될 텐데, 그 세월호 관련해서는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이제 보도들이 쏟아진 내용을 보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아주 뭐 정교한 그런 보고서를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면서요? 네, 기무사 문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PI 재고 방안 재현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인데요. PI라는 건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의 약자로 대통령 이미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자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두고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기무사가 마치 연예 기획사 같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시면 기무사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할 때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라는 제안도 문건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모습 한번 보시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욱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눈물을 다시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담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기무사 제안과 일치하는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잘못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아울러서 기무사는 자필 위로 편지나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을 제안을 했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 가족 가운데 혼자 살아남은 5살 어린이에게 장학금을 주면 여성 대통령으로서 모성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대로 한 건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기무사의 전반적인 계엄 문건이 있고 이제 세월호 부분이 있는데, 계엄 문건은 이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시절이고, 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세월호 관련 부분은 이재수 전 사령관 시절이거든요. 이제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해서 단장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하고 이제 중앙고등학교 그 육사 37기 동기예요. 아주 절친이죠. 네, 그래서 육사 37기를 저희가 이제 누나회라고도 많이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한 게 꼭 잘못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당시 사령관이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을 또 보면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면서요? 전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아까 그거 그렇죠. 예, 다 충격적이에요. 예, 2014년 6월 7일 작성한 문건인데요. 해상추모공원을 재현했다라고 하죠. 1941년 뭐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했던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호 기념관
예를 들면서 시신을 바다 또는 강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 물에다 이렇게 매장하는 수장은 땅에 매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는 네티즌 여론이 93%라면서 이 반대 여론과 재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양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인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라거나 이 전문가 인터뷰 언론기고를 통해서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거죠. 네, 정치권 반응 한결같습니다. 민주당은 충격적이고 인면수심의 극치라고 평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후원무치한 일이라면서 기무사가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국기문란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무사가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 방안을 중요 보고로 메일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것도 메일 작성해서 올렸다는 것도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정부 핵심 실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유사한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패륜적 행태를 기획하는데 기무사가 큰 몫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사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임위 구성이 마쳐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 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시작할 때 최 반장한테 간단히는 물어봤습니다만 오늘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선고 결과 정리를 해드리면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징역 2년 6월로 가장 형량이 높았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로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의 벌금 2,700만 원 또 선고를 했습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특활비를 건넨 전 국정원장들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게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 전 비서관 선고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던 그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를 했던 그 부장판사가 이영훈 부장판사인데요. 오늘 법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영훈 부장판사가 그 선고 전에 갑자기 이제 사법농단 의혹, 최근에 이제 재판거래 의혹을 포함한에 대해서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그 사법농단 관련 보도를 보면은 그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그 발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그 1심 선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장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검찰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재판장이 거기서 검찰에게 추가 기회를 주지는 않았답니다. 검찰이 나중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아마 재판장을 다시 한번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한 모양인데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진 못했지만은 내일 저희가 이제 사법거래 의혹 관련한 속보를 좀 다루면서 이 배경도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기무사 세월호 수장 박근혜 눈물 제안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뒤 거취 고민을 거듭해왔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 유학 계획을 밝혔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정계 은퇴냐 와신 상담이냐 향후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는데 유학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안전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위원장 회견 오늘 오후 2시에 이렇게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있었습니다. 이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작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었고 결국 남은 건 외국 유학 외국 체류 아니겠느냐 했는데 역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목적지가 좀 의외입니다. 유학을 한다면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서부 쪽 아닐까 했는데 이 통일 연구를 위해서 독일로 가겠다 한 거죠. 자, 일단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역시 1년간 안식년을 쓰겠다고 학교 당국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독일에 체류한다는 거겠죠. 자, 관심은 복귀 시점일 겁니다. 아마도 2020년 총선 직전에 돌아와서 야권 재편 과정에서 뭔가 구심점이 되려는 역할을 하겠죠. 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청양군의회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 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임상기 후보보다 단 한 표 더 얻어서 군의원 배지를 달았던 무소속 김종관 의원, 임 후보와 1398표 동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우선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상기 후보가 김종관 의원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자가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김종관 의원이 지금 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불복 의사를 밝히고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소송을 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의원직은 유지한다고 하네요. 자, 뭐가 됐든 정말 이번 사건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맨날 저희도 그렇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입으로만 당신의 한 표가 소중합니다,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그 한 표 때문에 이렇게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실제 벌어졌으니까 말이죠. 자, 다음으로 가보죠. 아시아나 항공 소식입니다. 오늘도 승무원들의 증언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가죠.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역시 저마다 회장님과의 아픈 기억을 쏟아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박상구 회장 승무원들한테 이랬다는 거죠. 너희들 초밥 만드는 사람이 왜 대부분 남자인지 아니 그걸 승무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회장님 여자는 손이 따뜻해서 초밥을 만들 수가 없어 하시면서 손도 잡아주시고 깍지도 끼워주시고 왕. 회장님 한 번만 안아주세요가 금기어였다는 소식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이 몇 번을 안아주든 그건 회장님 마음인데 왜 너희가 감히 횟수를 제한하느냐 이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회장님 앞에선 해서는 안 될 말 또 있었다는 겁니다. 회장님 정정하시다,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인 취급하는 거 싫어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승무원 교관들 말이 남자친구를 대하듯 회장님을 대해라 했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죠. 남자친구한테 자기 오늘 좀 멋지다, 자기 보고 싶다 라고는 해도 남자친구한테 자기 오늘 정정하다 이렇게는 안 할 테니까 말이죠. 자, 승무원들뿐 아닙니다. 공항 상주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회장님 공항 오시는 날엔 이른바 프리미엄 그룹이라는 전담팀이 배웅을 했다는 건데 왜 프리미엄이냐? 바로 이래서 프리미엄이었다는 겁니다. 반발이 아닌 직원들, 몸에 좋고 큰 직원들, 그게 아닌 경우 이제 카운터 뒤에 숨어서 회장님 혹시나 안 보이도록.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미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아무튼 정말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사태를 관리하는 아시아나의 이 대응 전략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의 그것과 너무나 똑같단 말이죠. 자, 직원들이 총수일과 갑질, 언론에 사정없이 폭로를 하고 주말 되면 또 광화문 나가서 집회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급한 불은 꺼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평소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으니까 자, 이번 기회에 월급 좀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야, 그래, 그 좋은 생각이군. 뭐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보십시오. KBS 보도인데요. 박삼구 회장 임원들과 수기 끝에 이 TF를 만들었고 이 TF에서 급여, 성과급, 처우 개선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총수일과 갑질 파문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중순 대한항공이 갑자기 13년 만에 경력금을 뿌리기로 했던 것. 자, 이것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자, 아시아나 대한항공 양사 직원들 오는 14일에 토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경영진 퇴진 촉구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 써서 종이 비행기 날리기 같은 행사도 한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있었던 안철수 전 위원장, 전 의원 이제 기자회견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안 전 위원장이 정치에 입문한 지가 5년 9개월, 거의 이제 6년이 된 시점인데 이번에 정치 입문 이래 가장 길게 쉴 것 같죠? 안 전 위원장은 뭐 거의 휴지기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2012년 대선 당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노원병 재보선 출마 직전까지 한 석 달 정도 미국에 체류를 했던 게 가장 긴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1년간 안식년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휴직을 갖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겠다는 건 뒤집어 보면 성찰과 체험을 끝낸 뒤에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현장을 돌아다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은 독일 통일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격동의 한반도 상황 속에서 아마도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의 시대의 정신이 뭘까? 안 전 위원장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통일, 외교, 안보 뭐 이런 쪽인데 독일 유학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4차 혁명이나 이런 부분은 원래 안 전 위원장이 자신이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통일 연구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중에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이기 때문에 첫 방문지로 택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독일에는 세계 1, 2위의 기술력을 가진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작도 독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뭐 독일 말고도 어려움을 극복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독일에만 머물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가는 건 쉬워도요. 돌아오는 게 또 어려워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안 전 위원장이 이제 뭔가 할 때마다 잘 썼던 표현이 국민이 원한다 이런 표현을 좀 즐겨 썼었는데 뭐 최근에도 그런 말을 쓴 걸로 일단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말이 좀 해석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죠. 뭐 지금 부장 말씀하신 게 이런 표현이었죠.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부르면 돌아온다 그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부르면 돌아오는데 안 부르면 못 온다. 그래서 이제 오늘 회견에서도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거는 정식 인터뷰가 아니었다.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든지 간에 본인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공산이 커 보이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총선 앞두고 야권 재편이 시작되기 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밖에 소개를 못했는데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어제 나왔잖아요. 오늘도 뭐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데 마침 이제 그때가 국정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정보위 간사 때여서 더 논란이 됐다는 게 그 보도의 요지였는데 본인의 입장이 어제 바로 나왔었잖아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이 간단한 경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2014년에 국정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단계인 신원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고요. 정보위 간사를 맡은 뒤에 아들 탈락이 부당했음을 국정원에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국정원이 불합격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까지 했다. 이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그 아들은 국정원 응시 4번 만이 2016년 10월에 경력직 공채로 합격을 했는데 사실상 아들 취업을 위해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네, 한겨레 신문 보도 이후에 야당에서는 수사까지 촉구했는데 그 국정원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국정원의 입장은 이겁니다. 김병기 의원 아들 임용에는 특혜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그런 사실을 한겨레에도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한겨레 보도대로라면 2014년과 2017년 국정원 신원조회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결국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이 강고함을 방증한다. 내가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의 누적된 병폐를 지속해 파고드는 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라면서 배후를 지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 내 적폐 세력의 농간이다, 배후가 있다라는 게 김병기 의원의 주장인데 김 의원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그 아들이 2014년 신원조회에서 낙방했을 때 당시 현직 기무사 장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직 장교, 특히 이제 기무사 장교가 신원조회에 걸린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뭐 그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더 진전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김 의원 오늘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왜 탈락했는지 국정원에 질의를 했느냐라는 질문에 질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미 국정원 직원의 반은 알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질문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원에 채용 압박을 넣은 증거가 나온다면 의원직 사퇴,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제소 등 조치도 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양 반장 조금 전에 하품하던데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네. 아니, 오늘 새벽에 준결승전. 예. 봤어요? 크로아티아하고 잉글랜드. 아니 새벽에 했는데? 예, 봤습니다. 그걸 봤어요? 예. 저 잉글랜드 좋아하거든요. 저도 괜히 좋아하긴 봤습니다. 해요. 예. 네, 아무튼 그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되게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시면서 제가 말을 할게요. 자, 지난 8일 그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 8강전 때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한 소방서입니다. 이거 너무 영상이 좀 빠른데 앞에서부터 좀 보여주시면은 원래 이제 소방관들이 급하게 출동하는 모습이네요. 소방관들이 이렇게 8강전 그 승부차기 그 시합을 보고 있다가 이게 너무 그림이 안 맞는다. 그 하고 있다가 출동 신호가 딱 오니까 10초 만에 다 채비를 하고 한참 중요한 그 타임인데 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일부만 저렇게 남아서 마지막 환호하네요. 키커가 골을 넣은 걸 보고 저렇게 환호를 하죠. 결국 그렇군요. 출동한 대원들 결과도 모른 채 그냥 출동을 한 겁니다. 정말 소방대원들의 그 헌신 또 직업 정신은 뭐 정말 우리나라 또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좀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안철수 성찰과 채움의 시간 갖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게 됩니다. 국회의장단 구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 각 당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펼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을 확정하고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의총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이슈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7월 국회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는 됐지만 험난한 앞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각종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종부세나 최저임금 등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현안도 수두룩합니다. 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장 의장단 선출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입니다. 문희상 의장 후보자, 사실 별명이 많은 분이죠. 우선 본인도 인정한 포청천이란 별명. 과거에는 실제로 포청천을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닮았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어 보이죠. 또 하나의 별명이 생긴 건 지난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특사가 온다더니 야쿠자가 왔다는 댓글을 달면서
졸지에 야쿠자란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 후보자는 아주 쿨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식사 가운데더니 야쿠자 오야붕이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티즌들이 번져가지고 생긴 게 이러니 야쿠자라 그래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꼬붕이 아니고 오야붕이라고 그런 대목은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 자, 20대 하반기 국회는 포청천 혹은 야쿠자로 불리는 유머가 넘치는 의장이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의장을 뒷받침할 부의장 2명은 누가 될까요? 자유한국당에선 이주영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됐고 바른미래당에선 정병국, 주승용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신임 국회의장단이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내일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면 16일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펼치고 있죠. 특히 이번엔 분리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상반기 국회에선 교문위로 합쳐져 있던 게 이번에 나눠진 거죠. 기능을 좀 분산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사실 전반기 국회에서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활약 대단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가장 극한 직업을 꼽으라면 단연 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앉으시라고. 이게 앉으시라고. 이게 앉으시라고. 앉으시라고 이게 앉으셔가지고. 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그만하세요. 참 정말 추구해야 되면서. 그대로 배워서야만 이게 아는 게 그런 거밖에 모르잖아. 네, 다시 봐도 명장면이었죠. 자, 하반기엔 위원회가 쪼개졌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좀 낮아질까요? 극한 직업 문체위와 교육위를 누가 이끌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현재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안민석 전 해수부 의원이 경쟁하고 있고 교육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이혜훈, 이찬열 의원이 내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내부 경쟁은 건강한 다툼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 제대로 된 내부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미 의총 직전부터 초선, 대선 의원 모임이 잇따라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의원총회 직전에 비대위원장 후보 명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김병준, 박찬종, 이용구, 전희경, 김성원 이렇게 모두 5명입니다. 그동안 떠들썩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신선한 인물은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입니다. 하지만 초선인 전희경, 김성원 의원이 포함된 건 다소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희경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오른다면 매우 공격적인 당 운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내부 평가도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그 전투력을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봤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참사 발생하고 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내부 갈등, 의원총회 분위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이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부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골라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짐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네, 한희정의 내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국회가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임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상임위 배분도 차례차례 이루어질 겁니다. 여야 의원들도 밀렸던 숙제를 하듯 이런저런 다짐들을 하고 있겠죠. 40여일 만에 문을 열게 된 국회 출입기자인 저 역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챙겨보게 되는 국회 정상화 하루 전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자유한국당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제목은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압축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 후보 5명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정 반장이 소개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찬찬히 따져보죠. 네, 오늘 의원총회 2시간 앞두고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후보 5명 공개했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초선인 전희경, 김성원 의원,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이렇게 5명으로 최종 압축이 됐는데요. 안상수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후보군은 한 150여 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5명을 최종적으로 추렸다고 합니다. 또 최종 후보군에 든 5명은 대체로 수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됐던 인물들 중에서는 김병준 교수만 포함이 됐네요. 네, 사실 당내에서는 김영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거론하는 의원들이 적지 많았잖아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안상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들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 공모를 통해서 후보군에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이국종, 유시민, 도올, 이정미 이런 파격적인 인물들까지 거론했던 걸 감안하면 크게 신선한 후보들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안상수 위원장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젊고 새로운 그런 대세적인 그런 인물을 이제 요구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5명이 후보가 좀 뒤처진다. 그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지금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이 경우는 어찌됐든 정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이나 이런 우리 당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필요 조건이다. 근데 양 반장, 의총 직전에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의총도 있고 해서 후보군을 드러내놓고 판단받는 게 명확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게 안상수 위원장 얘기입니다. 결국 의원들 반발이 결정적인 이유였던 걸로 보이는데 특히 이 친박 의원들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 또 비박계가 원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에 앉았네 어쩌네 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로 개파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오늘 의총 자체가 진행이 안 됐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 후보군 중에서는요. 초선 의원 2명이 포함된 게 일단 눈에 띄는 거죠. 네, 파격이라면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희경 의원이 1975년생이고요. 김성원 의원이 1973년생입니다. 나이가 젊은 의원들인 건 맞죠. 하지만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가 됐던 인물이죠. 또 앞서 집중발제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던 장면도 다시 보셨지만 대북관이나 안보관, 젊은 보수로 볼 수 있느냐, 합리적 보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적합한 인물이냐, 당내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역시 초선인 김성원 의원의 경우에는 개파를 기준으로 보면 어떨 때는 친박으로 분류되기도 했고 다른 때는 또 비박계로 불리기로 했을 정도로 개파색은 모호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안상수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준비위원회에서 위원을 맡았고 또 대변인 역할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내부 그룹에서 추천이 된 셈입니다. 자기 추천처럼 돼버려서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안상수 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도 본인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좀 빠지면 안 되겠냐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안 위원장은 이 김 의원이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후보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총이 열리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정진석, 이주영 의원 가운데 이주영 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도 있었는데요. 재선 모임에서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오늘 밤이 새도록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의총이 밤 늦게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일 다뤄야 되겠네요. 네. 개파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권한대행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신분열인가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선생님이 없다고 반장이 수업하면은 누가 따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것도 갈등도 예상이 돼요. 심재철 의원은 지금 재신임 투표하자고 김성태 대행에 대한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좀 다뤄야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의총 결과를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는. 네. 정반장 야근하는 건가요? 야근 없어요. 우리 주 52시간 근무인데 어떻게 야근해요? 의총 밤늦게까지.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 압축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제 오늘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체 훼손, 워마드가 올라갔습니다. 워마드는 남성 혐오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대 남자 누드 모델 사진을 올렸던 바로 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워마드의 지난 10일 이른바 성체 훼손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체는 숙성된 빵의 형상으로 천주교에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 공경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워마드 회원이 성체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서 훼손한 듯한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게시자는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죄를 못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도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딨냐 이런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한 개인의 도를 넘은 일탈이라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줬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건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 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 문제를 교황청에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지체 없이 바티칸 신앙 규례성에 알리하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세습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조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범죄는 지체 없이 일단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라고 지금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오늘 내일이 되는 겁니까? 네, 조만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워마드의 성체뿐 아니라 이번엔 성당 방화를 예고하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제목에는 7월 15일 모시 못 성당에 불을 지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임신 중절 합법화가 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성당 하나를 불태우겠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수사에 착수하고 부산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 문제가 또 다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또 다른 증오나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 그 성체훼손을 계기로 해서 카톨릭을 비롯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증오와 차별, 그다음에 무분별한 그 혐오에 대해서 도리어 성찰하고.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를 폐쇄하라는 취지의 청원이 7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남성 혐오를 표방하는 워마드, 일베의 미러링, 반사회적 언행을 반대로 따라보다 보니까 합리적 주장은 남지 않고 혐오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와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김해공항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입니다. 이틀 전 김해공항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BMW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해당 지리를 잘 아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카레이싱하듯 운전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오늘 공개되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국민의회 속보는 없는 거죠? 네. 오늘 못 만난 모양이네요. 내일 다뤄야 되겠어요. 미국의 입장도 나올 거예요.